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험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강대강 부딪힘,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사라는 게 개인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만나지는 않고 그저 멀리서 상대를 비방하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죠.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사자를 만나서 잘 해결해왔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어그러졌을 때도 그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끌어낼 때도 그랬습니다. 그 실력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죠. 이사 문제로 너무 오래 다투는 모습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 내성리 일원과 춘향면에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데요. 잠시 후 봉화군 도시교통과 김상미 주무관을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16일 62만 1,32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지금도 매일 약 3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도 연일 10,000명 이상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이 코로나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한 게 2020년 초였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좀 있다가 1년, 길어도 1년 가스는 이제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그렇죠. 어느덧 2년이 지났고, 네. 1일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례 없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고, 또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정책 강도 또한 매우 강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피해를 보상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피해 중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백신 부작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론이나 정책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적인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백신 부작용에 관해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게 주변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요. 백신 부작용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소송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보도가 많고요. 또 이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물으려면은 네. 우선적으로는 피해 결과 즉 사망 등과 네.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네. 그 입증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이제 손해를 청구하는 국민이란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백신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직접,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입증이란 게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의미인데요. 네. 그 인과관계가 있구나라고 법관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바가 있다. 네. 약간 애매모호하다 이러면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아, 그 문제는 이제 코로나 부작용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법적인 의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이 의료 분야에 부족한 환자들이 그야말로 상대적 약자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셨듯이 일단 의료 소송이란 게 피해와 가해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통상의 소송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 점이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백신 자체가 신규 백신이라서 데이터와 연구가 많이 누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최초로 인류에게 시도된 새로운 포맷의 백신이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 결국 과학자들도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100% 규명을 못한 상황에서 네. 일반인이 이것과 관련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법관 앞에서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까지 입증을 하라라고 네. 한다는 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졌다고 신고한 사례가 지금까지 1,4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인과성이 네. 인정된 건 2건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 청계광장엔 지난 1월부터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2달째 자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질병관리청사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당초에는 억수로 엄격하게 보다가 이제 조금 전향적으로 조금이나마 그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액도 상향하는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보는데요. 그 현재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5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둘째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심의 기준, 네. 심의 기준이 네,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방금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신 마지막 2가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4번째 부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네. 보도에 의하면 이상 반응 발생 시기하고 시간적 개연성은 있지만 네.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 등 다른 이유로 의한 가능성이 더 높으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해서 보상 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라는 뜻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기저질환을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지금 뭐 많은 경우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억울합니다. 이게 요 상황이 좀 특별한 게 네. 그 정부에서는 애시당초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백신을 필히 맞아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기저질환이 있고 이게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못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신중을 가해라라고 정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백신은 참 안전하니 기저질환이 있어도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네. 했던 정부 이제 와서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상이 소극적인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정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제 받아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네. 현재로서는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큰 공백이 있다는 견해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 한켠이 답답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이게 항상 법적인 문제는 해석론과 입법론이 있는데요. 네. 해석론으로는 이제 그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좀 유효한 논의론 요즘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입법하자는 건데요. 입법론입니다. 네. 즉,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 내지 후유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은 네. 그것만 되면 일단 보상금 내지 배상금 지급하되 네. 다만 국가가 그 지급을 거절하려면은 백신과 후유증 사이 인과관계 없음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 지급하고 후 정산을 하는데 이제 인과관계를 국가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국가가 입증을 하도록 전환시켜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백신 맞고 그 뒤에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지만 그 무언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경우까지 모두 폭넓게 구제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된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좀 더 현재보다 그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데요. 네.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 논의로는 불충분한 게 이 백신 맞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생겼는데 뭐 하겠습니까? 또 백신 맞아도 참 평생의 불구를 안게 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일단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은 맞는데요. 네. 정부는 맨날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맞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접종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뇌수술 받고 평생 장애를 안게 되거나 사망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2021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누적 숫자가 3,658명입니다. 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의 누적 숫자가 무려 1,340명인데요. 네. 이는 다른 부작용으로 신고됐지만 사망한 자 숫자 390명이 포함된 겁니다, 물론. 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 코로나 백신이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한데요. 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정말 안전하다고 수회 이제 거듭 얘기해서 그 실측을 믿고 따르다가 희생을 당한 만큼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액수의 보상을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덧붙여서 참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좀 더 정직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만일 정부 당국자가 코로나 백신이 아직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네. 사태의 긴급성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접종을 권유드린다. 코로나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도 접종 후에 사망, 발작 등 다수의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고 네.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는 점에 으로 국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양해를 보이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맨날 사람은 아프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정부 당국자들 다 안전하대요. 네. 이거는 좀 정직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사망 및 부작용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법적 구제책에 대해서 마련 위해서 나서는 게 좀 더 어떤 문명 국가다운 어떤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다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 구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봉화군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봉화군 내성리 일원과 춘향면이 대상 지역인데요. 산림청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봉화군의 도시재생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봉화군 도시교통과 김상미 주무관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봉화군 내성리 일원과 춘향면에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저희가 봉화읍에는요, 내성리 일원에 이제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시장 환경과 주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76억이 내려오고요. 총 사업비 141억을 확보했고 이 예산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춘향면은 춘향면사무소를 이제 신축을 해서 어울림센터와 춘향면사무소를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 공간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42억 포함 총 1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읍은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시장 환경을 또 개선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요. 춘향면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봉화읍 내성리 일대는 원래 봉화 원도심 중심부가 아닌가요? 이곳 현재 현황이 어떤데요? 원래 이제 봉화읍 내성리 일대는 원래 원도심 중심부였었는데요. 봉화 최근에 신시장이 옮겨가고 봉화 군청도 구도심에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거지는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상권도 신시장에 많이 뺏겨서 전반적으로 그 원도심부가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쇠퇴한 구도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성리의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세요? 내성리의 이제 도심 활성화를 위해요. 이제 새로운 기능을 좀 도입을 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를 할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이제 봉화 부시장 일원이 워낙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장 환경 개선이랑 그냥 각종 이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좀 더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된 주거지가 워낙 많아서 이제 집수리 사업 같은 이제 환경 개선,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외에도 해오름 센터라는 곳도 조성이 된다던데요. 해오름 센터는 어떤 곳이에요? 해오름 센터는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봉화문화원 뒤쪽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봉화문화원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이제 봉화에는 또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뭐 연습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공간이나 이런 게 워낙 부족해서 이제 연습을 통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예술인들이 이제 자기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아리실이나 동방 체험 등을 이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유입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앞서서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내성 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겠군요. 아, 네, 내성 시장은 이제 과거에 뭐 떡전골목이라든지 이제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봉화의 중심 시장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상권이 봉화 신시장으로 이전이 되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아케이드도 없어서 이제 뭐 우기나 이럴 때 방문이 어려운 그 주민들이 방문하고 이제 구경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내성시장에도 이제 활력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케이드 설치라는 거는 어떤 거죠? 아, 비가림 시설입니다. 아, 비가림 시설. 네네네. 아, 주차장도 설치가 되고 또 비가림 시설도 설치가 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어서요, 봉화의 유명한 춘향목을 이용해서 목재 특화거리도 조성될 예정이라고요. 아, 예. 저희가 요거 사업을 이제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제 목재 특화거리를 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의 봉화의 특화 자산인 춘향목을 활용을 해서 거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 가로등, 뭐 쓰레기 등 화분 등을 이제 목재를 활용을 한 것으로 바꿔서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 목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목재 활용 활성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춘향목이 모든 나무의 으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맞습니다. 최고의 건축 자재로 꼽힌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궁궐은 물론 뭐 세도가들의 집들이 대부분 이 춘향목으로 건설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꽤나 가격이 나가는 목재 아닌가요? 이 목재로 쓰레기통, 화분 이런 걸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물론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총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요. 네네. 탄소 중립에 기여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의미인지가 또 궁금해요. 아무래도 목재 자체가 워낙 이제 친환경 사업 소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측에서도 이런 목재 같은 거를 활용하는 거를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기여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밖에 이제 저희가 내성리 1원에도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길거리나 이런 쪽에 전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땅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전력에 올해 7월쯤 이제 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한 79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사업 신청을 하면은 이건 언제쯤 실시가 되나요? 저희가 확정나는 날 확정을 이제 연말에 아마 확정이 날 계획인데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있는 곳은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 가능성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선정이 되면은 진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춘향면 도시재생 사업도 어떻게 추진이 될지 궁금한데요. 춘향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춘향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행복주택이 이제 100세대 정도 입주가 되었고요. 또 소로리에 새로운 전원주택 단지도 조성을 해서 한 25세대 정도를 이제 조성할 계획인데 그래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좀 생활 SOC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 유입은 기대되고 있지만 생활 SOC가 부족해서 이거를 좀 충족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춘향면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어떻게 돼요? 춘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향면사무소가 워낙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면사무소를 이제 철거를 하고 면사무소 및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 교류 카페나 회의실, 건강증진실을 넣는 어울림센터와 함께 이제 행정복합센터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앞서 봉화군의 이야기에서요. 봉화군이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도 최종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 이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재 친화 거리랑 그다음에 저희가 목공 체험센터도 같이 해서 이제 목공 체험센터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유행하는 뭐 목공 DIY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목공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총 50억 규모로 저희가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지역 목재 산업도 촉진이 될 거고 일자리도 물론 창출이 될 것 같고 관광객 유입까지 기대를 해 보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저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벌려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BMK 꽃피는 봄이 오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네가 떠난 그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혀도 그리 깊은 사랑은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아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맘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기다리는 이에겐 사랑 말고 날 게 없나 봐. 그 얼마나 고단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나 왜 못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이견해 보이는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 뭔가 해결 지점이 보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의 대충돌 같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는 이제 제목 장사하는 언론들과 달리 양쪽의 언어를 잘 들어보면요.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속출을 했거든요. 언론계에 폐해합니다. 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 오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네. 주무시는 분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표현했어요.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그날부로 윤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라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0시부터 땡하면 방을 빼라. 이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 주신다면 잘 수기해 보겠다, 수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시대를 공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이 뜻, 이 좋은 뜻을 왜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5월 10일부터 새로운 곳에 근무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 다른 건 좋습니다만 안보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다. 반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해결될 문제점, 안보에 관련된 것, 이걸 인수위 측에 전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려에 대해 또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충돌할 지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러고 나서 윤 당선자 측에서 또 어떤 특이한 반응이 있었냐면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확대 장관 회의에서 5월 10일까지 모든 기관 이동 물리적으로 이사하는 것이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윤 당선자 측에서도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이미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윤 당선자 측도 인정을 했고, 다만 윤 당선자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원래 5월 10일부터 상징성을 가지고 직무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선자실이 위치한 통이동에서 업무를 보고 취임 이후 용산 국방부 집무실 이전을 다시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한다라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현직 대통령과 신임 대통령 회동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는 거, 실무 협의를 재개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정치권 일각과 언론 일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 권력의 대충돌,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양측 갈등에 부채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되지. 충분히 가능하죠. 괜히 언론 일각과 정치권 일각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논란을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서 수행했던 통상 업무 점검을 이제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 통상 업무는요. 네. 이게 그 1948년도 우리나라 이제 이 외무부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네. 이 출범 이후에 통상 교섭 업무를 줄곧 맡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로 개편이 됐고 기능이 강화됐어요.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외교부 쪽에서 외교통상부로 계속 하고 있다가 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통상부 기능이 이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예.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 산업인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맞는 부처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빙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네. 경제안보라는 것은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외교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고요. 윤 당선자의 외교 과외교사격인 김성한 간사가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게 외교통상부 부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외교통상부가 부활이 되는 건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부는 네. 이 통상기능 사수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을 위한 개별 품목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산업부와 외교부를 능가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기능을 지나치게 외교 정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산업이 외교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산업부 관리들이 계속 입장을 표명해 왔거든요. 네. 특히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혼란한 시점에서 통상 조직이 개편되면은 그러니까 네. 외교 통상 지금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개편되는 것이 혹시 외부에서 볼 때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통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외교부 쪽에서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산업부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교부 쪽에서 더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실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산업부 이야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산업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탈원전 정책 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조하고 네. 지금 새로 당선자가 된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는 기조하고 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다음 정권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네. 바로 전통 관료들의 역할이죠. 네. 그 관료들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했는가 또는 어느 쪽에 생각을 맞춰져 있는가에서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시선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행정의 연속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기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코로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감소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더블링이라고 해서 네. 한 주 지나면 2배씩 막 네.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 아주 미세하게 그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과연 감소세인지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있었던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16일부터 22일까지라고 저는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더 정점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주 나타나던 큰 폭의 증가추, 이게 더블링 말씀하는 건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더블링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감소세로 가야 되는데 이 유행이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점이 지난 이후 환자 발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동네 병원의 그 신속 항원 검사가 되면서 검사 역량이 증가했죠. 또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날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3일, 그러니까 0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일이죠.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900만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국민의 20%, 그러니까 1,000만 명에 도달하면 유행이 꺾인다라는 예측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건 섣부른 판단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각자의 국가별로 다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단을 실으면 안 된다.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감소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요, 방역 당국이요, 최근 면역 저하자 등 4차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백신이 남아서 폐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4차 백신 폐기 관련돼서 지난 2월에 요양병원 시설 대상자 59만 명에 대한 4차 접종 화이자 백신 약 43만 회분을 공급한 이후로 3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증해서 추가 접종 대상자 감소, 접종 일정 지연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3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는 4차 접종이 미권고되고 맞지 말라는 거죠. 격리자의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백신의 유효 기간 내 이 소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내 타 접종 기간으로 전환해서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해동 후 유효 기간이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시설 4차 접종 백신은 지금 2월 19일부터 23일에 해동되기 때문에 언제 유효기간이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가 유효 완료 기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되는 오늘 22일이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만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격리자 급증으로 백신의 전환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접종 방지를 위해서 바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도록 안내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네, 백신 폐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요,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지급 결제 10건 중 4건은 비대면 결제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이게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간편 결제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 정말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예. 진짜 엔겔 지수가 보통 선진국이면은 떨어지거든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요축 사람들은요,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어서 엔겔 지수가 떨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래. 그래서 농담삼아 확진자가 아니라 확 살이 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지금 2021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결제 규모가 하루에 1조 원이래요.
1년 전보다 16.2% 증가했답니다. 네. 근데 이 증가했는데 이 보니까 대면에서 카드로 딱 꼽아 찍어서 이렇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 결제처럼 단말기 저축 없이 모바일 기기로 그냥 결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6.2%가 늘어났고 네. 이 비대면 전체 결제율 비대면 결제 비중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40.1%를 기록하면서 40%를 처음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네. 보통 배달 음식을 많이 먹죠. 네. 예, 많이 먹어서 엄마 아빠들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네. 하여튼 전체 카드 이용 규모는 일평균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소비는 계속 돼야 되니까 네. 조금씩 더 소비하고 있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